133 통일신라 8의 사회와 경제 갑니다.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은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전기, 중기, 후기 다르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들으시면 돼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전기, 노고가 시급을 받았답니다. 자, 노급에 보시면 노동력과 수조건을 받았다고 그랬죠. 수조건과 노동력을 받게 되었다. 이건 말 그대로 월급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급은 주로 왕족들과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사람들, 이걸 전공자라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시급을 받았대요. 시급이란 어느 지정된 토지의 생산량의 일부를 나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수조건도 마찬가지요. 자, 어느 지역에 농사 지었다면 그 지역에 한 400호가 있다면 400호로부터 쌀을 얼마 정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조건이라고 불러요. 생산량의 수확량의 일부를 나의 몫으로 가져가겠다. 이걸 수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지금 통장에다 200만, 300만 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농경국가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량의 일부를 이 지역 섹터를 정해서 생산량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걸 수조건이라고 불러요. 함정 많이 파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옆에 소유권 X 적어야 돼요.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들어 관리로 왔다면 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잖아. 다시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또 새로운 인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인사가 계속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조건만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량의 일부의 나의 몫으로 가져가는 걸 수조건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천시장으로 왔다 참. 수조권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소유권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다음 시장도 새로운 시장은 똑같은 수조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 더 있죠. 노동력에 대한 얘기예요. 노동력도 가져갈 수 있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자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원래 집이 부천이었대. 예를 들어. 근데 인천시장으로 이렇게 온 거였대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부천에서 땅을 한 10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대요. 아, 이 정도면 부자인데? 가져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 우리 부천에 100만 평이 되는데 우리 집에 20명 정도 노비밖에 없어요. 20명의 노비가 100만 평을 농사 짓는 것 되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 인천시는 한 100여 명 정도의 백성을 여기 끌어다가 경작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노동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데려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알바비 없어요. 페이 없어요.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인천시장으로 와가지고 내 월급 가져가는데 생산량의 일부, 이 섹터의 생산량의 일부를 내 몫으로 가져가는 거 하나.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농경지에 노동력을 차출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가져간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노급이라 한다. 그 다음, 시급 봐요. 왕족과 전공자를 세울 일종의 품위 유지비야. 뭐 가져갈까, 여기는 그러면? 수조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조건. 생산량의 일부를 내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중대 가보자, 중대. 중대하면 그 밑에 나왔다시피 박스에 신문항식입니다. 신문항식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왜? 노급이 너무 많아요. 노급이 너무 많이 가져가 있어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했어요. 노급 폐지했어요. 대신에 뭐 만든가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은 뭐예요? 요거 폐지하고 요것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즉 수조건만 주는 거예요. 수조건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전 아까 부천에 인천 시민 100명을 데려 쓸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뜻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게. 후기 가보시죠. 노급이 부활됐습니다. 여기 다시 부활됐다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왕은 일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친 거고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 몫을 더 챙겨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 말 후기에 노급이 부활됐습니다. 노급이 부활됐고요. 관료조는 다시 폐지됐습니다. 이건 뭐라 할까요? 되게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건 좀 잡으시면 돼요. 박스 그거 잘 정리된 거예요.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정전직의 별표를 5개. 경제 파트에서 월급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정전입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의 월급 부분은 전, 중기, 후기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성도광의 밑줄 그으셨습니다. 성도광 시기에 농민이 경작에 둔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봐봐. 착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땅을 갖다가 농민에게 준 게 아니야. 그동안 경작에 오던 땅이야. 경작에 오던 토지를 농민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지문 장난 많이 칠 거야. 이렇게. 일종의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이유는 좀 그 왕 중에 되게 못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유권을, 즉 경작권도 빼앗아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인정해 줬다. 일종의 뭘까요, 이게? 여론을 되게 잘 보살피는 왕이 아닌가요? 그죠? 민심을 잘 살피는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이민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민정치.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느냐, 이민정치를 하게 되었다. 성도왕. 성도왕 이민정치를 기리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후의 왕들이 있죠. 성덕왕 다음에 경동왕, 해왕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되게 멋있는 종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종이 뭘까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다른 말로 에밀리 종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봉독사에 걸렸기 때문에 봉독사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봉독사 종이라고도 합니다. 되게 다양한 용어로 쓰죠. 네. 그의 후손들 경덕왕, 해고왕 때는 아버지의 업적, 이민정치를 기리기 위해서 멋진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덕왕 때는 종이 없었나? 있었죠. 상원사에 종이 있었죠. 이건 구종이 돼버렸죠. 그래서 신종이라는 단어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구종이 있었기 때문에 신종이 되었다. 그래서 앞글자 5 외우시라고 자꾸 얘기하죠. 중대의 마지막 왕 성경해. 그때 해공왕 때 이게 완성됩니다. 이때 경덕왕 때 시작됐다가 해공왕 때 완성되었다. 완성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조세제도 갑니다. 조세. 요즘 세금 제도죠. 신라시대 사람은 세금 어떻게 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3가지를 냈답니다. 조용조입니다. 자, 신라시대의 세금제도, 고려시대 세금제도, 조선시대 세금제도 다 같아요. 3개가 다 같다고. 조용조가 다 같다고. 지금 우리 세금제도는 세금 내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개가 됩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산업화돼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이 얻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세금제도 되게 복잡한 대신에 그 시기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크게 보시면 이걸 조용조라 불러요. 조용조라 불러요. 앞으로 계속 할 건 이게 한자도 익히셔야 됩니다. 조 익히셔야 됩니다. 조용조를 정리합니다. 신라도, 고려도, 조선도. 우리 주식이 뭐죠?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쌀이죠, 쌀. 이게 쌀을 의미합니다. 쌀을 세금 내는 겁니다. 용 보겠습니다. 이게 쓸 용자입니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20살 넘어가면 어떻게 군대 가야 되죠? 이걸 군역이라 불러요.
군 입대하는 걸. 그 다음에 나라에서 노동력을 강제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걸 요역이라고 불러요. 노동력을 차출할 수 있어요. 조각입니다. 이건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식은 쌀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벼농사는 공통으로 짓겠지만 벼가 아닌 특수한 작물들을 짓는 게 있어요.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과일? 사과. 나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배. 이런 식이에요. 뭐 상주하면 떠오르는 뭐 꽃감. 남부지방엔 날씨가 온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과일들이 잘 생산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부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고기를 팔아야 되겠죠. 그걸 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들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조라 불러요. 신라권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고려권요. 고려권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조용조에 대한 세금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만 공부하라?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별표 5개다. 이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 양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하는데 한 2시간 걸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저거 근데 조선시대 조용조는 1시간 정도 만땅 걸린다고 봐야 돼요. 조용조는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야.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 용, 조 3가지가 있다. 우리 주식인 쌀 농사를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 것인가? 용, 군역과 요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 그 시기도 군대를 가야 됐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지방의 특산물을 걷어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산물. 자, 갑니다. 조 갑니다. 토지 면적은 결부제로 파악했다. 결부제 즐겁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입니다. 결부법이라고도 합니다. 수확량의 기준. 세금을 걷어내는 수확량에 따른 기준이라는 겁니다. 수확량에 따른 기준. 자, 그러면 수확량에 따라 세금 걷는다는 얘기는 되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괜찮죠? 논리적으로 괜찮죠? 아니, 내가 수확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에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되게 좋은 제도지.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 자, 여러분 농민이랑 생각해봐. 농민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생산량을 늘리는 거지. 내가 우리 가족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 남은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싶은 게 농민의 욕심이겠죠. 근데 문제는 반대로 정부 기관이 와서 세금을 걷겠답니다. 자, 내가 우리 집에 한 100만 석을 생산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 관리들 와서 세금 징수를 왔습니다. 얼마큼 생산됐습니까? 물어보는 상식적 여러분들이 100만 석이 하겠습니까? 10만 석이 하겠습니까? 줄여야죠. 왜? 세금 많이 넣고 싶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신라에 만들어진 결부법이 고려와 조선까지 계속 온다고.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21 생각 똑같아. 자, 공무원 월급, 직장인들 월급이 딱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세금 그대로 100% 다 내야 돼.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 어떻게? 세금 탈루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현금 받는 거야. 카드 결제 안 받고. 왜? 카드는 100%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어디 가다 보면 어떻게 현금 DC 해주잖아. 현금 결제하시면 뭐 10% DC 합니다. 그러잖아. 왜? 그 목적 뭐야? 세금 탈루하겠다고 써놓은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밥 먹을 때 현금 내시면 10% 합니다. 세금 탈루하시려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주인하고 가끔 농담하거든요. 그래서 삐그치 웃어요. 가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현금 요즘 많이 안 가지고 다니죠. 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부법 체크하시고 신라가 가지고 있는 수확량에 따른 기준이었다. 고구려도 있어요. 고구려는 경무법이라고 불러요. 고구려는 경무법. 이것은 공무원이 와가지고 밭1항을 카운트해. 밭1항에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니까. 됐죠? 또 있구나. 백제. 두락제라고 그래요. 두락제. 참 이상한 제도예요. 파종량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파종했냐에 따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아까 신라는 결부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확량에 따른 기준. 이게 신라의 시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려도 오고 다시 조선도 오게 됐다고. 결국은 성공했나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려고 백성은 세금을 더 적게 가져가고. 우리 망했어요. 이번에 뭐 10만 석은커녕 만석도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러겠죠. 실패했어요. 국가를 많이 걷어가려고 백성은 적게 내려고 한 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나고 언쟁이 벌어지고 실패.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들어온 공무원이 자기 가족 친지라면 어떻게 세금을 적게 걷어가는 거고, 대신 친척 관계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본에다가 엄청 더 뽑아가려고 하는 제도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갈까요, 저거? 조선시대 내내 실패했다는 얘기. 언제까지 그럼 바뀔까요? 이게 실패예요. 조선시대까지 결국은 실패한다고. 세금 내는 방법이. 그게 나중에 들어간 게 지조법이에요. 이게 언제 등장해요? (1880년대) 갑신정변을 통해서 김옥균 같은 세력들이 일본의 제도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제도를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일본도 똑같은 제도였어요. 저 같아서 수학량에 따른 징수였다고. 그만큼 일본도 병폐가 심한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해요? 일본도 메이지진 통해서, 즉 군사구제 통해서 정권을 확 뒤집어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바꾸기 시작하는, 그게 지조법이야. 그럼 우리 김옥균 같은 세력들이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다 가져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지조법이랑 처음 등장하게 돼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양이 또 길어집니다. 일단 저런 게 있었다 정도 생각하세요. 그죠? 지조법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발해 조세제도 갑니다. 발해는 할 게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통일신라로 바로 가겠습니다. 민정문서에다 별표를 5개 합니다. 예, 나올 확률이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종 호족제도로 신라 장적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755년경의 것으로 일본 쇼쇼인 정창원 소장의 문서. 이 정창원 쇼쇼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왕실의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야. 되게 아주 귀중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유물을 정리하다가 함경론 질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몇 장 안 되는 분량이나 그 시대의 토지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당시 율령 정치가 실천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라 시대도 세금을 걷었는데 구제를 어떻게든 그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민정문서를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신라 시대의 조세들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 대표된 게 분석해 봤더니 서원경에 4개 촌락의 세금 걷은 내용이 있더라. 거기에 서원경은 오늘날의 청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5경 제도잖아요. 그죠? 통일신라가 5경 제도라고. 그러니까 수도인 경주를 제외한, 오케이?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그 고구려 지역의 3개, 백제 지역의 3개, 신라 지역의 3개 지역을 가야가를 포함해서 총 3개씩 만들었. 말 잘못했어요. 그 구경에 구주에 대한 얘기요. 5개 수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서원경 부분에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서원경. 말장난 많이 칠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민서청.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문서는 서원경이고 오늘날의 청주 지역입니다. 가끔 거기다 충주를 많이 말장난 칠지. 거기다 충주 좀 써놓으세요. 충주 X 적어놓으세요. 민서청, 청주입니다. X 해버려요. 충주하고 X 적어. 충주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 자, 다시 갑니다. 촌주가 우리 동네 이장님이 예식께서 촌주를 우리 동네 이장님이라고 우리 동네 이장님께서 매년 변동사항을 매년 밑줄고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하면 주고 그리고 자르시고 3년마다 이걸 기록합니다. 기록한 내용은 인구, 면적, 전답은 논과 밭을 의미합니다. 논과 밭, 그다음에 가축, 뽕나무, 잣나무, 대추나무, 수, 그다음에 소와 말의 감소 등을 기입 작성합니다. 야, 세금 어때요? 아니 생각해봐. 생산량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축, 뽕나무, 잣나무, 대추나무, 열매까지 다 카운트해 갔다. 다 세금 징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가장 중시. 주 생산층은 노비가 아닌 농민이었다. 밑줄. 왜 뒤에 보시면 노비 숫자가 되게 적어요. 주 생산층은 농민이었다는 거예요. 촌주가, 한 명의 촌주가 하나의 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 개에서 네 개의 촌락을 관할했다. 이거 지금 1, 2, 3, 4, 5 다 기출이야. 다 기출. 다음 페이지도 다 기출이야. 다음 페이지 6번. 가구는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나눴대요. 인정 밑줄고 인정. 인정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동력이야. 그 정자를 꼭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계속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자예요. 한자 정자. 노동력의 단위라 생각하면 돼. 정자가 들어가면 노동력의 단위라 생각해.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 어떻게 사람의 노동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정, 사람의 노동력이에요. 인정.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정자가 노동력 아니라 했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왜 한자 이러면 정남이지? 그럼 노동력의 단위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일까?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야. 59세까지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 이걸 정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노동력을 차치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노동력을 차치하는 거, 이게 정남들이야. 여기도 정남이고 여기도 다 정남인 거야. 그래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이 군대도 가야 되고 노동력도 차출되는 거야. 어린아이하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군대라든가 노동력 차출될 일이 없겠죠. 정남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셔야 계속 나올 겁니다. 정남. 노동력의 단위이다. 역사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정남.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니시는 분들 특히 훈련소 가면 어떻게 훈련소 소장님께서 쫙 줄 서고 연설하잖아요. 장정 여러분 입대를 환영합니다. 별로 환영받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장정할 때 그 정자가 이거야. 여러분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 입대를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단어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장정 여러분 입대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별로 환영받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호당 10여 명의 인구가 구성되어 있더라. 여자가 더 많았으며 하하호가 대부분이었다. 여자가 더 많았다. 남성보다. 8번. 인구는 성별 연령에 따라 6등급이다. 6등급이 줄고 그 9등급과 6등급을 막 섞어 놓을 거야. 인정은 9등급이야. 노동력은 9등급. 대신에 성별 연령에 따라 6등급. 봐봐.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봐봐. 우리가 성장한 가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지. 그럼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어요. 70, 80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을 우리 한갑이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가족들 장수하셨으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1년 되면 어떻게 돌잔치 해주듯이 60대면은 장수했다 한갑 잔치 해준단 말이야. 그럼 60 이상은 거의 안 나타나요. 왜? 조선시대 뒤에 신라면 한 1500년 전 얘기잖아요. 조선시대 우리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라. 우리 지금 현재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남성과 여자 평균 수명이 대충 80에서 플러스 많이 되거든요. 현재. 여성이 좀 한두 살 더 사는 거고 남성이 좀 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그럼 봐봐. 연령에서 6등급이라고 그랬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간다고. 그럼 이거 딱 기억하라고. 9하고 6을 헷갈리지 말라고. 시험장 갔을 때. 오늘로 딱 끝내라고. 나의 연령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10대 있었잖아. 지금 현재 20대 오신 분도 계시고 30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40대는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없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10대, 20대, 내가 지금 20대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네. 6등급이네. 연령별, 성별로 6등급으로 나눴네요. 그 하나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노동력 9등급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말짱 떴을 게 9하고 6이에요. 9하고 6이 크게 동그랗게 쳐서 꼭 주의하시고 그러는데 말짱도 되게 많이 칠 거예요. 선생님 마찬가지야. 모의고사 이거 되게 장난 많이 칠 거야. 9하고 6을 바꿀 거야. 촌에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10번. 보통 10에서 15호 정도 혈연 집단의 촌에서 몇 개의 촌락을 가다는 촌주를 통해서 국가의 간접집으로 통해서 촌주 밑줄, 간접집의 밑줄. 11번. 작성 목적. 생산자과 노동력을 편제.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작성했다. 발해.
논농사에 되게 불리하죠. 추운 지역이니까.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한강 이남이에요. 그래서 하남도가 되게 농사 잘 되는 지역이었죠. 조건보다는 벼보다는 조, 보리, 기장, 콩 등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었다. 중국, 일본과 조공 형식으로 진행된 왕실무역을 주로 교역하였다. 민간무역도 일부 존재해서 규모는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의 밑줄. 이 정도. 통신라의 산업. 지증왕 때 동시전, 요 밑줄 그어야 돼. 지증왕 때 동시전. 동쪽에 시장을 열었다는 뜻이 되겠죠. 감독관청으로 동시전도 열었다. 통일 이후에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서쪽의 시장, 남쪽의 시장 열었다. 시장에 대한 지문 오늘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틀리면 안 돼요. 수고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른쪽에 토지의 신라의 토지 종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연수유답을 정전이라고도 해요. 연수유답을 같은 말로 보고 있어요. 정전으로 보고 있어요. 정전을 보고 있어요.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정전을 누가 아까 지급했다고 그랬지? 정전을 누가 지급했다고 그랬어? 성도왕식에 정전을 지급했대요.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민정문서상에서는 연수유답으로 기록되는 게 그 연수유답이 정전일 것이다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가장 많이 분포됐대요. 누구에게? 정남에게. 정남은 누구 아까? 16세에서 60세 노동력이 가능한 나에게 토지가 지급됐더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징수했다는 의미. 촌주유답. 촌주의 월급입니다. 지금 요즘쯤 이장님하고 동장님이 월급 준 거야. 고려의 예역제에 해당됩니다. 월급 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촌주유답은 촌주가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농사 질 시간이 없어. 공무원인. 여름하고 공무원 될 사람들이잖아. 농사 못 짓잖아. 농사 질 시간이 없잖아. 하루 종일 사무실 근무해야 되잖아. 어떻게 나와? 농사 질 시간이 없잖아. 꼭 기억하셔야 돼. 촌주유답은 누가 농사를 지는 거야? 촌주가 짓는 게 아니라 정남들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촌주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남이 농사 지면 자기 몫으로 가져가야 되죠. 노동력에 대한 같이 가져가야지. 내실형답, 하급관리, 촌주민 때, 간모전담, 관청 경비, 마전, 공동경작지, 정남이 경작했습니다. 그 마전 공동경작에 밑줄 그으십니다. 공동경작. 그 우리 앞전에 배웠던 것 중에 그 신라 진흥왕이 비석을 좀 많이 세웠잖아요. 그 중에 우리 단양적성비 기억나세요? 충청도 단양 지역이거든요. 그 고구려 땅이었죠. 예, 고구려 땅을 갖다가 빼앗고 난 다음에 비석을 세운 거죠. 적성 지역에다. 여기에 뭐 우리 앞전에 봤던 야이차에 대한 기록 나온 거 얘기했죠. 야이차 고구려니 신라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걸려서 죽었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잊지 않고 이름을 거기다 기록했다. 야이차라는 이름. 플러스 이게 전사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전사법. 집단 농장제예요. 학자에 따라서 이거 그 당시는 이 지역이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전사법은 고구려의 제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되게 견해가 많아요. 다수설로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마전과 신라의 공동 경장 제도의 마전과 여기 나온 전사법과 되게 유사하다고. 마전과 전사법이 되게 유사한 제도라고. 집단 농장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오늘날에 뭐 같은 거죠? 공산주 국가까지 하는 거잖아요. 북한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 국가들이 하는 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사람 되게 멋지죠. 공동 생산, 공동. 이런 사람 멋지지만 실제로 되게 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망하는 거잖아요. 마전과 전사법.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우리 정약용 선생도 이거 한번 얘기하죠. 여전제. 유사한 것들이죠. 여전제.
그 정량 선생님 발표는 했지만 스스로 이것이 모순이다 생각하고 취소시키죠. 예. 집단 농장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X 새로운 제도를 주장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마전과 전사법이 유사한 공동 경작 제도가 있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136페이지 신라인의 대당 진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라방, 신라소, 소가 동그라미, 소가 되면 무조건 관청이야. 우리 공부할 때 땡땡서, 땡땡소가 들어오면 관청서, 관청소예요. 경찰서, 소방서, 인천 땡땡 무슨 출장소 다 무조건 관청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갈 장소가 출장소 또는 동사무소야.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본청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되지. 좋은 자리는 여러분 선배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새로 오신 분들은 좋은 자리 줄 수 없잖아요. 제일 말단 제일 끝에 주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자리 기대하지 마라. 되게 빡센 자리 먼저 가서 그것부터 갈 거야. 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신라소, 신라방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신라관, 숙소, 유학생들 숙소. 신라원, 법화원 대표적인 거죠. 법화원. 누가 되게 지방 관리에 있죠? 장보고가 대당 무역을 하면서 커졌던 대표적인 장소가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둥반도에 장보고, 원래 이름 뭐죠? 궁복입니다. 궁복. 신라 신무왕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줬죠. 그죠? 신무왕의 아들, 왕자가 됐죠. 왕자와 장보고의 딸과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하죠. 그런데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란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 왕자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를 제거해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전라도 서해안 지역을 전라도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이 해상 세력이 신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라가 미친 거예요. 스스로 우리 해군을 다 없애버린 거야. 우리 서해안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결과 장보고 희생 이후에 새로운 세력들, 개성의 왕건, 작재건 세력들이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라 하대에 새로운 맹주, 개성 세력들, 왕건 집안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해상 세력 장악. 결국 해상 세력이 고려를 건국에까지 이르게 됐다 보시면 돼요. 장보고에 대한 얘기. 이 정도 기본적인 사료로 나오면 어떻게? 이 장보고 물어보네. 오늘 모의고사에 나와요. 오케이? 살짝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들었지. 어디에 나온다고 오늘? 모의고사에 나온다고요. 모의고사 나온다고요.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궁복 나온 누구라고 생각하라고? 장보고 아저씨 물어보는데 문제 푸시라고요. 답까지 알려줄 수는 없어. 내가. 그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8쪽 가주시죠. 하랑정신의 임신 서계자가 하나 체크합니다. 신라의 두 하랑이 학문에 전념할 걸 충성할 것을 맹세한 내용으로 진흥왕 또는 진평왕으로 추대됩니다. 왜? 임신년이기 때문에 임신 잘라보시죠. 그러니까 임신년은 진흥왕이 될 수도 있고 진평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을 물어보진 않아요. 임신 서기서는 결국 뭐야?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임신년에 하랑도로 추측되는 두 녀석이 맹세를 썼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맹세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서기석과 진흥의 순수비를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흥의 순수비와 임신서기석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관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도표 한번 봐보시죠.
총 17관등이죠. 그죠? 네, 신라는 총 17관등입니다. 고구려 몇 관등이라 했죠? 10여 관등 또는 14관등. 백제는 몇 관등이라 했죠? 16이라고 그랬죠? 14, 16, 17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구려 백제는 물어볼 일이 거의 없는데 신라에게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봐봐. 1부터 5까지 봐봐. 1부터 5까지 밑에 옆에 적어. 진골에 적어. 진골. 1부터 5까지 진골이 차지하는 거야. 6부터 9는 뭐야? 6두품. 10부터 11은 5. 12부터 17까지는 4두품이에요. 자, 도표 봐보시죠. 진골은 1부터 17까지 모두 발령날 수 있어요. 법제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1부터 5까지예요. 법규상은 1부터 17까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게 진골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1부터 5까지. 자, 6관등. 아찬에 아의 동그라미 쳐시죠. 그 다음에 10관등에 5두품에 대 동그라미 치시죠. 대남아의 대. 4두품의 12에 대사의 대 동그라미 치시죠. 그래서 아대대 6두품, 5두품, 4두품의 최고 관직은 아대대. 암기해버려야 돼. 아대대. 아찬, 대남아, 대사. 장보고가 몇 관등일까요? 응? 12관등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두품으로서는 제일 높은 관득이죠. 이걸 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장보고 대사 이렇게 불러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영어로 치면 엠버서더를 갖다가 우리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사관들을 갖다가. 장보고가 무슨 대사였어요? 이거 아니에요. 관등, 12관등이 대사 명칭이기 때문에 장보고 대사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안도 가면 어떻게, 장보고 대사 축제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가봤어요. 회 먹고 왔습니다. 네. 되게 저렴해 팔아서 해안 접시 먹고 왔습니다. 차를 끌고 가지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술은 못 먹고 그냥 회만 먹고 왔어요. 장보대사. 자, 복색 보십니다. 자색, 비색, 청색, 항색. 자비청항의 동그라미. 자비청황. 복식이라고 그러죠? 공복제도. 공복제도가 있다는 얘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율령이 반포됐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진골 봐봅니다.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진골이 앉을 수 있는 좌석 보시죠. 중시,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시중 뭐죠? 중시는 원래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자리는 무조건 뭐예요? 진골이에요. 도독 보죠? 도독은 지방관이에요. 지방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신 보시죠. 사신은 뭐냐면 우리 신라는 오경제도라고 그랬죠. 그럼 오경은 수도가 5개, 요즘 시장님이시죠. 시장 파견. 예, 사신은 시장입니다. 오경의 시장님. 예, 오경의 시장님이 파견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하게. 사신. 사신이 오경의 장을 갖다 사신이라 한다고. 그리고 뭐야? 사신과 도덕과 중신 모두 다 진골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 5, 4는 그냥 큰 문제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 제일 문제 되는 부분만 보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얘기는 법제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아까 우리 진골이 1부터 17까지 다 되는 그런 논리상으로 법제상으로는 1부터 17까지 다 되듯이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덕도 진골과 6두분이 차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셨죠?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삼국의 중앙정치제도 중에 고구려 거 보시면 그 도표를 한번 봐주시죠. 14관등이죠. 국정교과서 몇 관등이 나오는데 얘기한다고요? 10여 관등. 같은 말로 해석될 수 있어.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조의 두대형에 좀 색깔 좀 칠해봐. 1부터 대도로부터 조의 두대형까지 쭉 잡아보라고. 얘들이 제가에 참여할 수 있다고. 거기에 몇 번 질문이 나오냐? 동그라미 3번에 기조개입 봐봐.
위에 봐. 5관등인 조의 두 대응 이상이 참여한 제가의 국가등 결정을 따. 제가의 밑줄고. 조의 두 대응부터 제가의 국가 제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5두품인 조의 두 대응부터 제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가에는 뭐야? 부족 장들이 참여하는데 이 고위 간직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해석되는 겁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백제 갑니다. 6자평 봐주시죠. 내신자평, 내두, 내법, 이사, 조정, 병관 6명의 장관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신자평을 다른 말로 상자평이라고도 합니다. 윗상자죠. 가장 위에 있는 자평이다. 예. 내신자평을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왕명출납, 내두, 재정과 회계, 내두 기출이 문제입니다. 내두 자평이 재정과 회계를 담당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관등제, 백제 16관등. 자비청.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비청. 자주색 입으신 분들, 자평, 달솔, 은솔, 독솔, 한솔, 라솔. 자, 평자가 들어가면 장관이야. 그 밑에 솔자가 들어가시는 분들 자르시고, 이거는 차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차관급들. 자, 시험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차관급들이 쓰는 모자를 물어봤어요. 또 그리네, 선생님. 여기는 은색깔 해야 되는 은제관장식이에요. 우리 간모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간모를 쓰고 좌우에 은제관장식을 이렇게 꽂았어. 장신구 꼽듯이 꽂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네. 자주색 입으신 분은 은제관장식을. 네. 선생님 그림 좀 더 잘 그렸는데 장식성 좀 강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그렸습니다. 은제관장식을 양쪽에 꽂았다. 기출이에요. 신라 가봅니다. 신라 오른쪽에 총 17관등이다. 도표 잘 나와 있죠? 일부 그 명칭들 한번 봐보시죠. 되게 복잡한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부분 중에 하나가 간부와 담당 업무를 미스테이크 하게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게 예작부,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영객부, 예교, 그 다음에 자우이방부, 형사 업무. 이 정도만 좀 체크하고. 페이지 넘길 때 한 번씩 눈도장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삼국의 지방제도, 고고백 신라, 수도, 5부, 6부. 즉, 5부정 연명체, 신라 6부정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방, 5부, 5방, 5주. 그 지방권을 봐주셔야 됩니다. 역살, 방령, 군주의 밑줄고, 역살, 방령, 군주. 역살, 방령, 군주 원래 도지사급. 대신 밑에는 철회근지, 군장, 태수는 군수급. 이게 섞이면 안 된다고. 도지사급과 군수급이 구분될 것. 역살, 방령, 군주, 철회근지, 군장, 태수. 특수행정구역 백제급 봐주세요. 22담로. 백제급 22담로. 하면은 왕을 떠올려야 되겠죠. 무슨 왕? 무령왕. 무령왕 시기에 22담로를 설치해야죠. 동성왕이 죽고 백가성을 가진 사람이 공주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체력계 부임한 무령왕이 백가를 죽이고 22담로를 통해서 지방 세력들을 단둘이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방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22담로다. 공통적인 성격. 행정적이면 군사적, 행정과 군사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뒤에. 빠져, 잠깐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다음 페이지 통신라의 지방제도 보시면 구주, 군현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앞에 보시면 다시 넘어가시면 신라가 마지막에 역살방면 군주했죠. 군주에서 통신라 이후에
명칭의 변경이 오죠. 지금 페이지에 기록이 안 나와 있네. 총괄 도덕이 안 나와 있어. 어디 있지? 총괄 도덕이?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바뀌거든요. 군주가 총괄 도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봐볼까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인 게 지방관이니까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군사까지 같이 줬다는 뜻이에요. 군사까지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게 되면 행정만 주고 군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행정만 주고 군사적인 지휘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목적이 뭘까요? 요즘 말로 치면 쿠데타를 방지한다. 지방간이 군사력까지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총관과 도독이 행정권만 주는 방식으로 바뀌더라. 그거만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한번 봐주시죠. 그 상수리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리제도. 신라시대 정부가 일종의 볼모를 이용해 지방세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역대 인질제도,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제리제도. 세 개를 통으로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지방 호족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체 이 쿠데타, 즉 이게 너무 많이 발생돼서 지방 호족들이 자제를 갖다가 인질로 잡아놓은 제도입니다. 상수리, 기인, 경제리. 물론 경제리 제도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유사한 걸 하나 묶을 수 있다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소경 봐주시기 합니다. 신라, 통일신라의 오소경 제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금강경, 김해,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이게 오소경입니다. 작은 서울입니다. 설치 의도, 수도의 편제성, 경주죠. 경주가 되게 좁죠. 가보시면 편제성을 보완하고 동시 지방세를 견제할 목적으로 오성을 설치, 중앙에서 사신을 파견하였다. 신문왕 때 경주의 편제성을 보완하기에 달구벌로 천도개혁, 대구로 천도개혁을 세웠으나 결국은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하고 오성을 설치했다. 중앙에 사신을 동그랗게 세웁니다. 사신. 사신의 신분은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진골. 오경의 장을 사신이라 한다. 진골만이 갈 수 있다. 오소경 제도. 다음 페이지 갑니다. 144페이지 군사조직은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서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은 보셔야 됩니다. 도표 보십니다.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민족융합책입니다. 살짝 적어대요. 통일신라의 중앙군의 목적 145쪽입니다. 민족융합책입니다.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고구려백 신라가. 자, 신라 사람들은 녹금, 자금, 비금사당, 말가리는 흑금사당, 백제인은 백금, 천금, 고구려는 한금, 보덕국은 적금, 벽금. 여러분 잘 모르는 게 보덕국입니다. 고구려 마지막 권력자 안승입니다. 안승. 보덕국 옆에 적어서 안승 적었습니다. 안승. 고구려 왕자 출신으로 보는데요. 안승이 부흥운동하죠. 그러한 다음에 신라에 의해서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에
금마저 지역에 보덕국을 세우게 됩니다. 보덕국을 세우게 됩니다. 즉 다르게 보면 보덕국은 뭐예요? 고구려 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고구려 유민이 세웠던 안성을 중세웠던 나라 보덕국인들이 신라의 부소당에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즉 왕의 친위부대라고 적으면 돼. 중앙군은 왕의 친위부대이다. 왕의 친위부대이다. 왕의 친위부대는 어떻게 뽑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까요? 지원하는 사람 뽑을까요? 지원하는 사람 뽑아요. 일종의 용병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직업군인이에요. 부소당은 직업군인, 용병제입니다. 직업군입니다. 대신에 신라, 말갈, 백제, 고구려, 선생님 말갈은 왜 들어갔습니까? 나당나라군요. 당나라를 물질 때 말갈 요즘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애들이 같이 힘을 보탰어요, 신라에게. 그래서 그 애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갈인도 같이 포함돼서 여진족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진족애들도 같은 흑금사장 하나 왕의 친위부대를 썼다. 일종의 민족융합책이다. 신라는 나라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러 민족을 하나 묶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용병제입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발해 중앙군으로 12가 있었다. 12에 밑줄고 12는 당의 제도를 모방해 당나라 제도입니다. 그거 가끔 지문에 어려운 문제, 난이도 문제를 고를 때 가끔 나오는 문제가 10위 중앙군, 발해 중앙군 12 우리 고구려 게 아니라 당나라 제도를 빌려서 썼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특별하게 없어. 쭉 넘어갈게요. 151페이지 고대 문화부터는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걸 빠져보면 안 하셔도 돼요.